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일부는 1년 혹은 2년 안에 자산이 20에서 30%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환율은 1,510원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앞다퉈 제2의 IMF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1997년 11월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날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기업 대출 연장 요청 서류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창구 밖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출 연장해달라고, 담보 더 달라고, 제발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국을 떠줬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채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환율이 1,900원을 넘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대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몸으로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환율이 1,510원을 넘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냄새가 났습니다. 1997년 그때 그 냄새. 오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대해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을 때마다 우리나라엔 반드시 위기가 왔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1997년 IMF, 2026년 이번엔 다를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이들매 품격 김성훈입니다. 저는 32년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외환 창구에도 있었고 기업 대출도 담당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위기가 오기 전에 늘 비슷한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터진 다음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문가 강의가 아닙니다. 그 시절을 함께 살아낸 동년배로서 은행 32년 현장에서 직접 본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게 만드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준비한 사람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1997년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째, 환율이 왜 오르는가? 구조를 보십시오. 정부는 말합니다. 이란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안정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2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매달 100억 달러 안팎의 달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오릅니다. 달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환율이 오를까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욕조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물이 안 채워집니다. 구멍이 어디 뚫려 있는지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멍은 3개입니다. 첫 번째 구멍, 통화량입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를 M이라고 합니다. 광의통화라고도 하죠. 여러분 통장의 예금, 적금, 시중에 도는 돈을 다 합친 숫자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M이 비율이 153.8%입니다. 미국은 71.4%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경제 규모가 100이라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153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경제 규모 100에 돈이 71밖에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돈값이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환율은 올라갑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미국, 유럽, 일본, 영국은 최근 3년 동안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을 줄였습니다.
미국은 7.9%포인트 줄었고 유럽은 9.4%포인트, 일본은 21%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이 돈을 걷어들이는 동안 한국은 3.9%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우리만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경제 규모의 153.8%만큼 풀려 있는데 원화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두 번째 구멍, 외환 보유액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외환 보유액 4,259억 달러, 세계 9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아니라 경제 규모 대비 비율을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외환 보유액 비율이 20%대입니다. 홍콩은 117%, 대만은 73%, 사우디아라비아는 55%. 우리가 세계 9위라고 하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 보면 사실상 꼴찌 수준입니다. 대만을 한번 보십시오. 인구 2천만 명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4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액은 약 5,700억 달러입니다. 우리보다 1,400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4,259억 달러 중에서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전체의 8%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상시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 300억 달러 남짓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미국 국채나 채권에 묶여 있습니다. 팔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소화기가 있기는 한데 물이 8%밖에 안 차 있고 게다가 잠겨 있는 겁니다. 1997년에도 정부는 외환 보유액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11월 21일까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진짜 현금은 36억 달러였습니다. 그 숫자가 우리나라를 IMF 손에 넘겼습니다. 세 번째 구멍, 국가 부채입니다.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이 52%라고 합니다. IMF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장난이 있습니다. 이건 가장 좁은 기준, 순수한 국채만 계산한 숫자입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기업 부채는 제외된 겁니다. 우리 가정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주택대출만 계산하고 신용카드 빚,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은 뺀 겁니다. 그게 진짜 빚이 아닌 거잖아요. 공기업 부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까지 포함한 광해 국가부채는 181%입니다. IMF는 국가부채가 6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181%입니다. 기준치의 3배입니다. 기업과 개인 부채까지 다 합치면 총 부채는 GDP 대비 250%가 넘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빚이 GDP의 2.5배라는 겁니다. 보수 진보 나눠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두 정부 다 이 구조를 만들었고 두 정부 다 쉽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쌓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산을 내다 팝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통화량은 GDP의 153%, 외환 보유액은 GDP의 20%, 총부채는 GDP의 250%, 욕조에 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구멍이 3개 뚫려 있는 겁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도 구멍은 그대로입니다. 잠깐 수만 번 고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기가 닥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1997년은 급성이었습니다. 갑자기 터졌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만성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는 이미 2번을 버텨낸 세대입니다. 1997년을 살았고 2009년 금융위기도 넘겼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빚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잘 버틴 건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오히려 그 시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다음으로 이번은 왜 다른가? 과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행 32년 동안 저는 3번의 큰 위기를 봤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때 환율은 860원대에 있었습니다. 위기가 터지자 12월에 1964원까지 갔습니다. 1년도 안 돼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급성이었습니다. 외부 충격이 먼저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환율이 900원대에서 15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역시 외부 충격이 먼저였고 약 1년 만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2024년 말부터 지금까지 환율이 1350원에서 1509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위기가 있어서 오른 게 아닙니다. 이란 전쟁 전에도 환율은 이미 1400원을 넘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과거 2번은 외부 충격이 먼저였습니다. 이번엔 구조가 먼저 무너진 겁니다. 그 위에 이란 전쟁이라는 충격이 얹힌 겁니다. 이번은 한 번 터지고 끝나는 위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오래 자산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약을 쓰면 잠깐 낫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율이 조금 내리면 안정됐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오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1970년대 경제 고도 성장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환율은 400원대였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환율 400원, 지금 1,500원. 60년 동안 원화 가치가 그만큼 녹아버린 겁니다. 한국은행 데이터를 60년치로 분석하면 원달러 환율은 86%의 확률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이건 추정이 아닙니다. 역사적 회귀 분석입니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6%라면 여러분은 우산을 챙기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는 돈이 771조 원입니다. 해외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달러 수요가 생깁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 환율 상승 원인의 70%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지금 환율을 올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 역설적으로 내 원화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까지 복잡하셨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통화량이 GDP의 153%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둘, 외환 보유액이 경제 규모 대비 GDP의 20%로 선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은 그중 8%뿐입니다. 셋, 총부채가 GDP 대비 250%를 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환율은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3번째, 환율은 어디까지 가는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면 일시적으로 1450원대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1550원에서 1600원, 내년에 1700원, 1700원에서 1800원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가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30%로 봤습니다.
30%. 처음엔 낮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추락 확률이 30%라면 탑승하시겠습니까? 수술 실패 확률이 30%라면 그냥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1997년에도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정부도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외환위기는 반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0개 나라가 IMF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노후 자산에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 통장에 1억 원이 있었다면 달러로는 83,000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그 1억 원은 달러로 66,000달러가 됩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 1억인데 앉아서 17,000달러, 한국 돈으로 2,5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꺼내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소리 없이 조용히 녹아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장을 보면 외국산 과일, 고기 가격이 오릅니다. 지난 주말 마트에서 국에 넣을 돼지고기 300g을 계산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100g에 5,900원, 17,700원을 계산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릅니다. 여행을 가려면 더 많은 돈이 듭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환율이 우리 노후 자산을 털어가는 방식입니다.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달러 예금 계좌를 만드십시오. 가까운 은행 창구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달러 예금 계좌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환전 타이밍이 고민이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지난 3년 평균 환율이 대략 1,380원 수준입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이니 평균보다 위에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매달 10만원어치, 20만원어치씩 조금씩 나눠 사십시오. 분할 매수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평균을 맞춰가는 방식입니다. 이것 하나만 오늘 해보십시오. 그게 준비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4가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원화 예금을 한 곳에 몰아두지 마십시오. 예금자 보호 한도는 한 금융기관당 1억 원입니다. 예금, 적금, 이자를 합쳐서 1억까지만 보호됩니다. 그 이상은 반드시 나눠두셔야 합니다. 1997년에 이걸 몰라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으면 1억 넘는 금액은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일 당장 은행 2군데로 나눠두셔도 그게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둘째, 달러 자산 비중을 30% 수준으로 맞춰가십시오. 달러 예금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 ETF도 있습니다. S&P 500 같은 지수 추종 상품도 있습니다. 꼭 주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달러 예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파실 필요 없습니다. 새로 생기는 현금, 만기되는 예금부터 달러 자산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그리고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을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저도 은행원이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는 만큼만 투자하십시오. 이해 못하는 상품은 사지 마십시오. 셋째, 금을 조금씩 모으십시오. 예전에 결혼하면 금반지 해주셨잖아요. 아이 돌잔치에 금반지 해줬잖아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금은 76% 확률로 장기 우상향 자산입니다. 지금 한 돈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1g짜리도 살 수 있습니다. 종로 3가에 가시면 동네 금은방보다 쌉니다. 한 달에 한 번 조금씩. 그게 쌓이면 위기의 방패가 됩니다. 넷째, 청약 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마십시오. 300만 원을 넣어도 95%까지 대출이 됩니다. 이자는 예금 금리의 1%만 더 내면 됩니다. 이건 10억짜리 권리금과 같습니다. 경제가 흔들릴수록 현금이 아쉬워집니다. 그래서 해지하고 싶어집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겁게 들리셨을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는 원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다 해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왔습니다. 1997년 그 겨울, 우리는 결혼 반지를 빼서 나라에 주었습니다. 장롱 속 금부치를 꺼냈습니다. 자녀 돌반지도 내놨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였습니다.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2번을 버텨낸 세대입니다. 이번에도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다 해줄 거라는 믿음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이번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난이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 현금을 나눠둔 사람, 빚 없이 버틴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시절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자녀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 세대가 겪어온 이야기가 지금 30대, 40대 자녀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금은 한 금융기관에 1억 이상 두지 마십시오. 둘, 자산의 30%는 달러 기반으로 방향을 바꿔가십시오. 한 번에 몰아치지 말고 천천히 분할로. 셋, 금을 한 달에 한 번 조금씩 모으십시오. 넷, 청약 통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지하지 마십시오. 준비한 사람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환율이 1,800원이 된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1997년에 1,900원도 버텼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못해줬던 일만 생각납니다. 남은 인생을 걱정 속에만 보내기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IMF 때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지금 가장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